그리고 25년형이 되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올라갔습니다. 전 트림 다 올라갔어요. 근데 이 X7을 타신 분들 중에 불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1억이 넘어가는데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근데 진짜 느낌 너무 좋다. 잔진동이 일단 없고요. 차가 출발하고 제가속할 때 이렇게 나가는 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소은입니다. 이 화창한 오늘 여러분들께 X7 새로운 모델을 보여드릴까 하는 거죠. 뭐가 새로운데? 달라진 거 없는데? 디자인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졌나? 25년형으로 돌아왔어요. 보통 연식이 바뀌면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옵션이 추가가 된다든지, 그리고 좀 단점으로 이야기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오늘은 25년형 X7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이 X7은 아버지들의 드림카예요. 1억 원 중반에 이만한 구성의 이런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보면은 X7이나 BMW 많잖아. 그러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한차 패기가 넘치는 나이대는 내가 저거 노력하고 조금만 성공하면은 X7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진짜 성공했을 때는 벤틀리 뭐 아니면 롤스로이스 뭐 포르쉐 정도 그래 타협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림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 중에 많아요. 저 역시도 뭐 20대 초반 때는 야 나는 뭐 롤스로이스 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에 이제 눈을 뜨면요 이 X7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진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가 있죠. 이 아이가 생기면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정말 많습니다. 뭐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뭐 집, 그 다음에 저처럼 만약에 이제 직원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애들 월급도 줘야 돼, 4대 보험 뭐 이런 정말 자질구레하게 나가는 게 돈이 많아. 정말 눈 뜨면 네 돈 다 어디 갔어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옆에 있는 이 X7이 왜 아버지들의 드림카라고 불리는지 하나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25년형이 되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환율이 많이 올라갔죠.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막 좀 뒤숭숭숭해서 환율 때문에 이 X7 기본 가격이 11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전 트림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작 가격,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차가 40i 모델이거든요. X7 6인승 베이직 모델 기본이에요. 지금 범퍼나 휠 보면 얌전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가격 1억 5,190만 원입니다. 6인승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은 둘 시트, 중간에 통로가 생겨가지고 3열을 활용하는 부분이 사실 6인승이 더 편하거든요. 7인승을 선택을 하면 200만 원 정도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베이직 모델로 7인승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1억 4,990만 원으로 금액이 내려가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M팩을 추가한다. 왜냐면 M팩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베이직이랑 한 25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M팩을 선택을 하면 범퍼랑 휠, 솔직히 휠은 22인치라 인치는 똑같은데 디자인이 좀 더 공격적으로 바뀌고 M 핸들 들어가고 실내 내장재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250만 원 추가해서 M팩을 출고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 거죠. 가격이 1억 5천대면 아 이거 비싸다 할 수 있지만 할인이 있어요. 기본 1,000만 원 정도 할인이 되고, 여기에 금융 프로그램이랑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영업사원분들이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차를 살 때는 월말, 그 다음에 이제 연말, 그 다음에 그 이제 딜러 팀이 있어요. 1팀, 2팀, 3팀, 4팀 막 이렇게 있는데 그 팀의 대수를 맞춰야 될 때가 있거든요. 혹은 내가 몇 대를 맞춰야 추가 인센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막판에 월말에 팀에 딱 한 대 만약에 출고하면은 그 금액을 맞춰 이러면 이제 추가 할인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받으면 한 1,000만 원 중반 정도 받거든요. 6인승이 1억 5,190만 원이라 했잖아. 그러면 한 1,000만 원 중반만 받아도 1억 3천 후반 출고 가능한 거죠. 저는 차를 설명할 때 이 차의 이제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가 어떤 거를 되게 중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디자인? 일단은 뭐 25년형 되면서 아이코닉 글로우가 뭐 기본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밤이 아니라서 사실 모르겠고, 에어서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차선 유지했을 때 진동 경고 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후진으로 어시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200m. 그러니까 이 차가 크니까 내가 주차했을 때 이게 전면으로 주차했는데 차 빼기 힘들어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얘는 이제 어시스트가 있어가지고 그거 누르면 지가 알아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웬만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끔 커뮤니티나 댓글에 아니 왜 X7이랑 S5 뭐 SUV들은 BMW가 정답이냐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댓글 달렸을 때 제가 나중에 한번 25년형 리뷰하면 다시 한 번 더 이걸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준이라는 게 있죠. 이 차를 바라보는 그 기준에 딱 부합을 해요. 이 X7의 가격이 1억 중반이에요. 1억 5천이에요. 엔진 마력도 381마력에 55토크이기 때문에 이 금액대에서 전해줄 수 있는 최상의 출력과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그리고 에어서스의 조합을 통해서 승차감까지 기가 막힌 거죠. 자, 일단 출력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1억 중반의 금액의 이 차를 샀을 때 연비도 무시할 수 없잖아. 유지비가 너무 세면은 이거 어떻게 유지할 거야? 근데 공식 연비가 리터당 10이 넘어갑니다. 디젤은 리터당 10이 넘어가는데 얘 가솔린이잖아요. 7.9 정도? 7.8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식 연비고 제가 BMW 항상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실 연비는 이거보다 더 잘 나와요. 이 덩치 이 무게의 공식 연비가 공인 연비가 7.8 나오면은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실 연비는 팰리세이드보다도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조합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심지어 X드라이브 4륜 구동이 기본이에요. 이거 제가 주행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침이 튀면서 이야기하는지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엔진 배치도 운전석 쪽으로 쫙 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무게 배분, 차의 전체적인 주행감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게다가 디자인도 솔직히 엑셀 보면 이쁘지 않아요? 전 모델 대비 슬림해진 DRL, 헤드램프 디자인과 아이코닉 글로우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훨씬 더 좀 멋지다는 거죠. 게다가 X7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고민하시는 게 야 X7을 갈까 X5나 6를 갈까 요걸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격 차이가 좀 나요. 한 2천만 원 정도 나거든요. 이전에는 원래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X7으로 넘어가자 했는데 지금 좀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X5는 5인 가족,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정말 X7보다는 나아요. 어쨌든 2천만 원이나 더 저렴하고 구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4인 가족 그리고 아이가 중학생 이상이면 X5가 더 좋습니다. 2열이 좀 더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좀 더 어려. 갓난애기나 한 초등학교 이하면은 너무 이뻐. 그러니까 부모님도 같이 자주 어디 같이 가. 근데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뭐 자기 차 타든지 같이 안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큰 차 필요 없이 그냥 4인 가족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랑 한 차로 이동하면 편하니까 X7을 제가 추천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다둥이 아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X5를 안 돼요. X7이 이제 돼야 타고 다닐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페리 전에는 6인승이나 엠팩을 선택하면 요 중간에 통로가 생겨서 타고 내리기 좀 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6인승, 7인승으로 아예 나눠져 있는 거죠. 이 중간이 통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3열 사용도가 다르다는 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좀 불편한 걸 꼭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컵홀더 타고 내릴 때 이 밑에 있으니까 발로 좀 치거나 그러거든요. 그게 좀 불편하고 통풍 시트가 없는 거. 열선 시트가 있는데 할인받아서 1억 3천이라 그래도 통풍 시트가 없다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전동 선 커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선 커튼이나 뒤에 그 썬루프가 하나 더 있어요. 듀얼이에요.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큰 썬루프가 하나 있고 뒤쪽에 썬루프가 3열에 이제 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통로가 좀 좋다라고 하면은 레버 이렇게 딱 한번 당기면 전동으로 시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열에 타고 내리기 좀 더 편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동으로 시트가 내려오죠. 3열 공간도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요. 성인 남성이 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컵홀더나 유리도 굉장히 크고 송풍구도 있어서 성인 남성도 여기 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동조기 컨트롤러가 여기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3열을 실제로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GV80은 3열에 성인 남성이 탈 수가 없어요. 진짜 냉정하게 없습니다. 아이들이나 좀 더 탈 수 있는데 이 X7은 실제로 탈 수가 있고 열선 시트까지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전동입니다. 여기 지금 레버가 있죠. 3열을 전동으로 접고 필 수가 있는데 이게 3열이 만약에 접히면요 이 2열 시트도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GV80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보완이 됐지만 2열이나 3열 시트가 조절될 때 디스플레이라든지 시트가 걸려가지고 접히다가 팍 찍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가죽이 손상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 3열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핀다고 칩시다. 2열 시트가 앞으로 가요.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2열 시트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냥 등받이를 눕히고 피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정도만 되고 이거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조금 요거는 아쉽더라고요. 좀 더 이 각도를 좀 다양하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게 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레버 하나 더 보이죠? 이거는 원 상태로 유지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 버튼 하나 누르면 다시 원복이 되는 거죠. 이 리어 버튼이 하나 있죠. 이게 뭘까요? 요게 이 2열에 만약에 사람이 탔을 때 시트를 움직여 줄 수 있는 버튼입니다. 요거를 앞에 걸 쭉 누르면 2열 시트가 움직이죠. 내가 만약에 학부모야. 그러면 운전을 하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이 타야 돼. 3열에 타야 돼. 그러면 내려가지고 저 레버를 당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버튼으로 왔니? 이러면서 저거 버튼을 눌러서 아이들이 탈 수 있게끔 원터치거든요. 시트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이들 위주 아니냐? 마사지 시트도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통 7시리즈나 플래그십 모델들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조수석 시트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탔을 때 앞에 너무 좁아 이러면 이렇게 시트를 또 조절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탈 때 그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작은 디테일들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X7은 이 정도까지 있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을 써놨다는 거예요. 뭐 에어서스 이런 큰 틀에 있는 거는 당연히 있고 트렁크의 공간 역시도 굉장히 넓어요. 물론 이게 7인승, 6인승 시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3열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 유모차, 카시트, 짐 같은 거를 적지 않은데 전혀 부담이 없고요. 게다가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트렁크도 이게 투게이트로 열려요. 위아래로 열리기 때문에 물건 적지 않은 것도 한결 쉽죠. 게다가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높이 조절도 되거든요. 게다가 이게 좀 좋은 게 이거를 게이트를 올린 다음에 요거 버튼을 누르면 차가 내려가요. 근데 이게 앞이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 뒤에 내려갑니다. 이제 보면은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무게가 생각보다 잘 버텨서 바닷가나 아니면은 뭐 캠핑 같은 곳에서 이렇게 그냥 트렁크만 열어놓고 앉아서 밖에 지켜보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냥 풍경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거죠. 그 컬리넌에 보면은 이거 스위블 체어인가? 그거 있잖아.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한 거죠. 그리고 이게 러기 스크린이 이게 좀 쉽게 빠져요. 러기 스크린도 가볍거든요. 이러면은 3열이나 부피가 큰 짐들을 좀 느낌 편한데 보통 X7 타시는 분들은 이 러기지 스크린을 아예 빼놔요. 왜냐면은 굳이 사용 안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좀 가볍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러기 스크린 하나 더 있네 여기에? 얘는 3열에 그러니까 아니면 트렁크 쪽 러기 스크린이고 여기 위에 그 썬루프가 하나 더 있잖아요. 지금 3열 쪽 앞에 보면은 이 러기 스크린 낄 수 있는 데가 있죠. 그거는 얘가 들어가는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이씨 누가 빼겠냐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차주분들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지 않냐? 거의 안 쓸 것 같은데? 왜냐면은 러기지 스크린이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잘 안 쓰거든요. 해외에서나 자주 쓰지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수입차는 옵션이 좀 딸리고 뭐 국산차는 옵션이 많다. 뭐 맞는 얘기도 하지만 X7에는 있을 만한 건 사실 다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국산차에 없는 것도 있죠. 냉온 컵홀더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커요.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아도 뭐 내비게이션 연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정보들 우리가 뭐 과속했을 때 속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길한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헤드업이 있어도 그냥 속도만 나온다 그러면은 혹은 또 너무 잘 안 보이고 정보들이 많이 없다 그러면 사실 있으나만 하거든요. 근데 X7의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정보가 국산차보다 오히려 더 편하고 모두 바꿨을 때도 달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실생활에서 사용했을 때는 이 X7이 국산차보다도 더 기능들이 좀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그냥 애초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적응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요것도 솔직히 좀 처음에 욕했잖아요. 이거 막 빠져가지고 젖꼭지 같다는데 지금 25년형 바뀌면서 그런지 이거 빠지지도 않고 좀 편한 것 같아요. 레터링 또 기본으로 또 추가가 되고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있어요. 운전석에는 당연하게 통풍 시트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수석도 보시면 통풍 열선 들어가는 거죠. 2열에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의 특성을 뭐라 그랬어요? 패밀리카. 2열과 3열의 승차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륜 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4륜 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가면 네 바퀴의 움직임이 일정해요.
이게 언제 좋냐면 정지에 있다가 재가속한다고 칩시다. 악셀을 밟았을 때 탁 하고서 뭔가 튀는 느낌이 아니라 네 바퀴가 한 번에 이제 움직이니까 차 자체가 눌려지면서 부드럽게 튀어나가는 주행 질감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X7 자체가 차가 무겁고 크잖아요. 이런 차는 4륜 구동이 필수입니다. 팰리세이드도 제가 그래서 4륜 구동을 좀 옵션을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큰 차들은 후륜이나 전륜에 일정 부분 힘이 몰리면 차가 튀어요. 당연히 뭐 악셀 밟으면 차가 튀어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튀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한쪽으로 좀 쏠리는 느낌? 딱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운전석이나 조수는 그나마 괜찮아. 2열과 3열을 타는 사람들이 멀미나요. 확 쏠리니까. 근데 4륜 구동을 넣으면 차 움직임 자체가 일정해집니다. 한쪽으로 그냥 확 쏠리는 게 아니라 네 바퀴가 한꺼번에 굴러가고 움직임 자체도 하는 게 부드러워지니까 멀미가 안 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승차감도 에어서스가 들어가면서 노면이 안 좋은 곳이라든지 방지턱을 넘었을 때도 차 자체가 튀지 않고 부드럽게 지나가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X7은 운전석도 운전석이지만 2열, 3열의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실오너분들의 평가가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X7을 타신 분들 중에 불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1억이 넘어가는데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족도가 진짜 높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취향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누구는 승차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고, 누구는 차가 좀 달리는 걸 좋아하게 생각을 할 거고, 누구는 뭐 전달력, 아니면 누구는 뭐 배기음. 사람의 취향이 정말 다양한데 이 차는 어차피 아빠들이 타는 차예요. 이거를 20대 초반에 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들의 눈높이에 이만한 차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었던 핵심들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4륜 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에어서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승차감이 편해요. 그러니까 2열 시트 조절할 수 있는, 이게 7시리즈나 플래그십 세단에 보통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있는 이유가 조수석에 사람이 안 타는 거를 많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사모님이 아이랑 함께 이제 카시트를 장착해서 타면 2열 승차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막 튀고 피칭 현상 막 롤 막 해가지고 뒤에 멀미 나면 이 차를 좋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아이가 좀 커도 요 리어 버튼을 통해서 2열 시트를 또 접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런데 너무 2열에만 또 중점적으로 포인트가 들어가면 1열이 아빠가 좀 아쉬울 수가 있잖아요. 아빠만 빼고 나머지 행복한 차, 그 카니발이거든요. 왜냐면 운전석이 너무 편한 게 없으니까. 근데 얘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안마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안마 시트도 편해요. 그러니까 진짜 있을만한 옵션들이나 뭐 구성들이 다 있고, 냉온 컵홀더가 있으니까 아이들 뭐 젖병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온 기능, 그다음에 냉온 기능까지 다 가능하니까 편한 것들이 웬만하면 다 있는 거죠. 거기에 뭐 스포츠 모드를 두면은 나름 차 움직임도 많이 달라져요. 스포츠 인디비주얼이 있기는 한데 이거 굳이 얘기 안 하는 이유가 X7 타면 사실 인디비주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긴 하거든요. BMW는 기본적으로 스포티함을 가지고 있어요. 뭐 사운드, 악셀의 이런 반응들도 달라지는 게 느껴지죠. 아까는 어땠어요? 부드럽게 나갔잖아요, 이 컴포터 모드에서. 근데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악셀을 밟았을 때 반응이 되게 즉각적으로 바뀝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랑 다르게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스포츠 모드랑 일반 모드의 차이가 꽤 크다는 거죠. 미션도 ZF 8단 국민조합,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에요. 벤츠는 1억 이상이 넘어야, 약간 2억 정도 돼야 이 A필러나 B필러 이 소재가 스웨이드나 알칸타라로 바꿔주거든요. 근데 X7은 지금 1억 5천, 물론 할인받으면 1억 3천인데도 불구하고 소재가 고급스럽죠. 그냥 일반 패브릭 소재로 안 들어가요. 지금 이런 가죽들, 양방향으로 열리는 센터 콘솔, 그리고 손이 닿는 웬만한 부분은 다 가죽입니다. 가죽의 질감도 꽤나 훌륭해요. 그리고 사운드, 얘 지금 하만카돈 사운드가 들어갔는데, 제가 이거 단순히 브랜드만 보지 말고 이 스피커의 조합, 스피커의 개수, 그다음에 출력,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X7은 이 스피커도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단점을 꼽으라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얘 AS 기간 끝나면 이 에어서스 유지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요. 이거는 물론 다 공통적인 좀 유지비기는 한데, 그나마 단점을 찾으라 그러면 에어서스 유지비가 비싸다 말고는 이 금액대에 이 구성만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BMW에서 돈 받은 게 아니라요. 아 근데 진짜 느낌 너무 좋다. 잔진동이 일단 없고요. 차가 출발하고 재가속할 때 이렇게 나가는 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방지턱이 꽤 높은, 이렇게 높은 방지턱을 지나가도 눌러주는 이런 부드러움.
기가 막히다는 거죠. 제 동생이 이거 X7 타다가 G바겐으로 바꿨잖아요. 제 동생이 이제 천추의 한이 사실 이 X7을 팔아서 G바겐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승차감과 옵션들, 우리가 생각했었던 기본적인 것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BMW 25년형 X7을 같이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달라진 거는 110만 원이 올라갔고 그냥 여전히 X7은 명차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1억 원대 차를 딱 한 대만 사라고 한다면 저는 이 X7을 사지 않을까, 40i의 M 스포츠 패키지를 들어간 모델을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색상은 검정색으로 할 것 같기는 한데 참 매력적인 차인 것 같아요. 1억 중반이라 그러면 또 이 정도 구성이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차 좋다고 그냥 덥석 사지 마시고 조건 좋을 때 진짜 할인 많이 받아서 사는 게 사실 제일입니다. 야, 근데 나는 이거 조건 좋을 때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최고의 조건으로 X7 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할인 만약에 1,000만 원 든다 그럼 1,000만 원 덥석 사지 마세요. 조건 언제든지 달라지니까요. 영상 마련할게 여러분들, 들어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 브라보의 QI2 맥세이프 거치대, 요거 우리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붙고요. 게다가 15W의 급속 충전기예요. 그리고 이거 아마 무선 충전기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 텐데 이게 발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열이 금방 받으면 충전 속도가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는 냉각 소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없고요. 이게 지금 앰비언트 무드 등 색깔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무지개로 해놨는데 뭐 이 실내 앰비언트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앰비언트 거치대랑 시거잭이랑 같이 사용하면 색깔까지도 예뻐, 디자인은 뭐 나무랄 것도 없어, 충전 속도랑 자성까지 기본기까지 충실한 알파 브라보의 QI2 거치대, 늦지 않기 전에 우파몰로